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 기담입니다. 네, 오늘은 또 로마로 떠나보겠습니다. 지난번 아우구스투스의 정치 행보와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죠. 그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도 언급한 바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우구스투스 편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티베리우스를 이어 로마의 황제가 된 칼리굴라입니다. 로마사 최악의 황제로 꼽히는 바로 그분이시죠. 어떤 황제였길래 그를 그린 영화는 상영 금지까지 되었을까요? 그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칼리굴라의 정식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래도 가이우스보다는 칼리굴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서 계속 칼리굴라로 이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리굴라의 아버지 게르마니쿠스는 전쟁 영웅으로 이름을 떨쳤고, 만약 열병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티베리우스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될 몸으로 로마의 자랑이었죠. 게르마니쿠스는 귀여운 막내 아들 칼리굴라를 자주 전쟁터에 데리고 다녔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칼리굴라를 승리의 마스코트로 여겨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고, 이 어린 이 아들에게 제복을 입혀서 이 칼라가에라는 가죽 신발을 신겼어요. 이 칼라가에라는 신발 때문에 칼리굴라라는 별칭이 붙은 겁니다. 사실 자신은 이 별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후세에까지 칼리굴라로 불리게 되었네요. 서기 17년 5월 로마로 돌아온 전쟁 영웅 게르마니쿠스는 로마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아버지 옆에 앉아있던 칼리굴라 역시 우쭐해하며 이 영광을 즐기고 있었죠.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칼리굴라. 겨우 6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갑작스런 열병으로 사망을 한 것인데 독살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그를 독살한 것은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겁니다. 칼리굴라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남편의 독살을 100% 믿고 있었고, 티베리우스가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며 황제를 비난하고 다녔죠. 아그리피나와 이 맏형 네로 카이사르는 결국 국가반역죄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각각 벤토텐의 섬과 폰차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둘째 형 두루수스 역시 같은 죄명으로 황궁 지하실에 유폐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칼리굴라와 어린 여동생들은 결국 살아남아서 할머니 안토니아에게 보내지죠. 이 남매들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지만 극도의 불안감으로 예민함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기 31년 티베리우스 황제가 칼리굴라를 카프리 섬으로 부릅니다. 19살이 된 칼리굴라는 이 카프리 섬에서 성년식을 치르게 되죠. 보통 다른 로마 아이들은 16살 내지 17살에 성년식을 치르는데, 칼리굴라는 어머니와 형들이 이렇게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성년식이 늦어진 거죠. 성년이 되어야 이제 토가를 입을 수 있는데, 이제 비로소 칼리굴라도 성인의 인정을 받고 토가를 입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늦은 성년식을 치른 지 2년 후 21살의 칼리굴라는 회계감사관에 선출되는데요. 로마의 지도자 계급에서 태어난 사람의 그 첫 번째 공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첫 아내도 맞이하고요. 그런데 그해 황궁 지하실에 유폐되어 있던 둘째 형 두루수스 카이사르가 죽게 되고, 또 가을에 벤토텐의 섬에 유배되어 있던 어머니 아그리피나도 사망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가족의 죽음은 분명 칼리굴라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겠지만 내색할 수도 없었던 칼리굴라, 이 티베리우스 곁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이 티베리우스가 말년에는 카프리 섬에 들어가 절대 로마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전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뜻밖에도 이 카프리 섬은 쾌락의 섬이 되어 있었어요. 카프리 섬에는 12개의 별장이 있었는데
티베리우스가 이곳에서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면서 마지막 남은 쾌락을 불태우고 있었던 거죠. 로마의 역사가 수에니토스의 기록을 보면 티베리우스가 카프리 섬에서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방에서 끌려온 어린아이들, 온갖 역겨운 변태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 세 개의 조직으로 나누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티베리우스는 이 광경을 보며 나약해진 자신의 몸을 추스리려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왕궁 정원에 벌거벗은 남녀들이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한쪽에 앉아서 그걸 구경했고요. 또 피람이라고 불리는 애칭을 가진 사람들인데 실내 수영장에서 나체로 남녀들이 같이 뒤섞여서 수영을 하면서 노는 걸 같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분위기였으니 칼리굴라도 이 젊은 나이에 우와 이런 신세계가 하며 그 쾌락 속에 함께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이 말년의 티베리우스는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의 공포정치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곳에서 6년을 보낸 칼리굴라는 티베리우스에게 뭘 배웠을까요? 황제가 부정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방법을 마음껏 보고 배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이걸 충분히 배우고 굉장히 무절제한 생활을 그곳에서 했다고 해요. 고문받는 죄수들을 구경하고 밤이 되면 가발을 쓰고 망토를 휘두르며 밖으로 나가 포금을 하고 성적 쾌락을 즐기고 다녔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도 강력한 정치적 관계를 만드는 거에는 또 소홀하지 않았어요. 황제 근위대장이었던 마크로와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는데요. 칼리굴라와 마크로의 아내 애니아가 동침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비밀 협약 같은 게 맺어져서 두 사이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거예요. 티베리우스는 자신에게는 직접적인 악이나 원망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칼리굴라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은 이미 죽었지만 손자인 게멜로스가 남아 있었는데 혹시 칼리굴라가 어떻게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칼리굴라를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시민들의 전설적인 영웅인 게르마니쿠스 죽음 뒤에 티베리우스가 있다고 로마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살아남은 아들 칼리굴라마저 자신이 어떻게 해버린다면 정말 성난 민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칼리굴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서기 37년 3월 16일 티베리우스가 사망합니다. 황제의 자리는 곧바로 칼리굴라에게로 옮겨집니다. 병석에 누운 77세의 병약한 황제의 목을 칼리굴라가 직접 졸라 가족의 복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때 근위대장 마크로가 모른 척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티베리우스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 황제였던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로마는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칼리굴라는 곧바로 로마로 가서 대관식을 치르지 않고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도 배를 타고 벤토테네 섬과 혼차 섬에 갑니다. 각각 그곳에서 유배되어 있다가 사망한 어머니 아그리피나와 형 네로 카이사르의 유해를 가지고 돌아오려고 했던 거죠. 칼리굴라가 이 두 사람의 유해단지를 품에 품고 로마로 돌아왔을 때 로마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꽃을 던졌대요. 자신들이 사랑했던 게르마니쿠스의 아내인 아그리피나와 그의 아들 네로 카이사르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한 로마 시민들은 가족의 유해를 안고 돌아온 젊은 황제를 너무 안타깝게 여겼고 역시 게르마니쿠스의 아들이야 라며 생각을 했던 거죠. 칼리굴라는 두 사람의 유해를 황제의 묘에 안장했고 이 일을 새긴 화폐도 발행을 합니다. 자, 이 행보는 당연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동이었고 칼리굴라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을 아는 그런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 시민들은 새 황제 칼리굴라에 대한 기대로 한껏 들떴어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혈통적으로 아우구스투스의 피를 이어받았고, 죽은 선황제의 정치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고 또 말년에 공포정치까지 했으니 당연히 이 젊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정치를 해주리라 라는 기대를 한 거죠. 칼리굴라도 처음에는 이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보를 보입니다. 일단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요. 일단 자신을 지지해준 마크로가 이 자신과 함께하는 근위대를 더 잘 대접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자, 뭐 당연히 군대의 힘이 필요했던 칼리굴라는 좋아, 내가 월급 2배로 올려줄게 라며 2배의 월급을 지불하게 되죠. 뭐 이때까지만 해도 물려받은 부가 엄청났으니까 그 정도쯤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로써 군대의 충성심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인기를 얻는 방법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을 쓰는데요. 바실리카 율리아라는 이 로마 공공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깜짝 선물을 선사하는 거예요. 바로 엄청난 양의 동전을 준비해 가서 아래로 던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몰려들어서 막 서로 밟고 밀치면서 막 동전을 줍는 거죠. 이 깜짝 쇼 한 번으로 칼리굴라는 굉장히 통 큰 황제로 여겨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로원을 장악해야 되는데요. 이 선대의 황제들은 이 원로원을 억누르고 있었죠. 그런데 칼리굴라가 난 안 그럴 거예요. 당신들을 귀족으로 내가 잘 대접할 거예요. 뭐 이런 약속을 해요. 티베리우스는 사실 그동안 원로원 귀족들을 누르는 방법으로 막 반란죄를 씌워서 처형시키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 공포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다시 황제가 된 칼리굴라가 혹시 또 어머니랑 형 죽음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 원로원 귀족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안 그럴 거예요.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에 투옥되어 있던 사람들, 유배됐던 사람들 다 사면하고 어머니랑 형제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들 절대 처벌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해서 원로원의 지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티베리우스의 손자, 이때 14살이었는데 게멜루스를 자신의 양자로 삼죠. 이것은 원로원과 로마 시민 모두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자, 칼리굴라가 로마로 돌아온 것은 3월 28일인데 이때부터 국가의 아버지가 된 9월 27일을 지나 10월 말까지 7개월간 이 수도 로마는 날마다 축제 분위기였어요. 신전에서는 칼리굴라가 정치를 하는 동안 태평성대하소서라며 이 제를 올리는 의식을 매일매일 거행하고 있었고요. 또 칼리굴라가 황제가 된 것을 기념해서 날마다 검투사 시합을 하거나 전차 경주를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거나 연극이 상영됐어요. 티베리우스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다 금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너무너무 신이 났던 거죠. 칼리굴라는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이 로마 원형 극장에 유혈이 낭자하는 구경거리를 선보이게 되는데 사자, 표범, 코끼리, 곰 이런 맹수들을 각지에서 잡아다가 이 원형 극장에 넣고 사냥감을 도살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로마 시민들은 우와 하며 환호하면서 이 오락거리에 물들어 갑니다. 그리고 검투사들과 전차를 모는 이 전사들이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상대의 목숨을 이렇게 끊으면 상금의 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이 로마 시민들은 그동안 금지되어 있어서 목말랐던 이런 모든 오락거리에 눈이 멀어서 점점 잔인함을 즐기며 박수를 보냈고, 칼리굴라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치솟게 됩니다. 자, 이럼으로써 티베리우스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거두어 들였던 세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무한정 퍼부었던 이 국고가
1년도 되지 않아서 바닥을 드러냈고 칼리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오락거리를 지고 갈 텐데, 그래야 인기를 얻고 지지를 얻을 텐데 어떡하지?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건지 7개월 남짓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서기 37년 10월쯤 칼리굴라는 그만 열병으로 쓰러져서 생사를 오가게 돼요.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황제 칼리굴라가 혹시나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모두 궁전 앞으로 몰려와서 밤낮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궁전 주위에는 전차 금지, 손수레 금지, 음악 금지, 오로지 황제를 살려달라는 기도만 하는 거죠. 이때 기도를 하던 사람들 중 특히 귀족들은 만약 황제가 살아난다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다며 기도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천만다행으로 칼리굴라는 의식을 회복했고 나날이 이제 건강을 회복해 가는데, 이때부터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칼리굴라는 나 아팠던 거 아니야. 나는 원래 신인데 잠깐 인간의 몸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신이 되려고 잠깐 잠을 잤던 거야. 이제 깨어났으니 난 신이야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상반신을 드러내고 맨발에 제우스의 흉내를 내면서 머리와 수염을 황금빛으로 물들인 모습으로 원로원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투니카 위에 보석으로 수놓은 망토를 입고 로마 시민들 앞에 막 나타납니다. 이제 로마 시민들과 칼리굴라의 허니문 기간은 끝났습니다. 자, 신이 된 나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지, 아니면 정말 열병을 앓고 난 다음 정신병이 생긴 것인지, 그 속에 꿈틀대고 있던 욕망과 잔인함과 쾌락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칼리굴라가 병에서 회복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아팠을 때 황제가 낫기만 한다면 제가 검투사가 돼서 싸워 목숨을 바치겠어요 라고 약속한 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찾아가 약속을 지키라며 강요하는 일이었어요. 너희가 맹세를 했으니 지켜야지 하며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합니다. 싸움에서 이긴 자들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막 구걸을 해서 겨우 살려주거나, 아니 그건 그냥 한 말이었다고요 라고 거부를 하면 성벽에서 밀어서 죽여버린다든지 이런 잔인한 행보를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회복했으니 이 기념으로 매일매일 즐거운 축제를 열어야지 하며 칼리굴라 회복 기념 경기를 매일매일 하느라 로마의 경제가 마비가 될 지경이었죠. 그리고 이미 바닥을 드러냈던 금고는 텅텅 비어서 검투사들에게 줄 상금조차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경기는 계속되었어요. 검투사들과 사자들이 굶주리고 너무 힘든 경기를 하자 구경꾼들이 그게 뭐냐 라며 야유를 보내요. 이걸 본 칼리굴라가 광기를 발휘합니다. 야유 보낸 놈 누구야? 다 잡아와! 이러면서 구경꾼들을 다 잡아다가 지하 감옥에 가두고 혀를 자른 다음에 피범벅이 된 채로 짐승들과 싸우도록 경기장에 집어넣죠. 로마 시민들은 으악 하고 경악했는데 칼리굴라는 하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그들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걸 보고 즐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숙청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양자로 삼았던 게멜루스가 자신을 살해하는 음모의 가담의 계획을 꾸몄다는 제목을 만들어서 고발했고, 결국 게멜루스는 스스로 자결하도록 강요받아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인이었던 실라누스가 칼리굴라의 보트 여행을 함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역죄로 고발돼서 면도칼로 자결하도록 강요받아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측근들이 그러면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래요? 정신 나갔어요? 하면서 충고를 시작했어요. 마크로조차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충고를 했는데 칼리굴라가
마크로의 아내의 간통을 방조했다며, 자기랑 간통을 했는데 여튼 간통을 방조했다는 제목으로 두 사람의 목숨을 모두 끊도록 합니다. 사실 마크로는 칼리굴라가 생사를 오갈 때 만약을 대비해서 게멜루스를 자주 만났어요. 이걸 알고 있던 칼리굴라는 가차없이 마크로를 숙청했던 거죠. 자, 이렇게 본색을 다 드러낸 칼리굴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또 모든 걸 바치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쾌락의 연회를 여는데요. 각 나라에서 가져온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집니다. 플라멩고의 혀, 낙타 발꿈치, 구운 타조, 연회를 열 때마다 상상 초월의 금액들이 쓰이게 되는데, 칼리굴라는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점점 더 큰 쾌락을 누리고자 노력한 쾌락 중독자가 되어갔죠. 먹는 걸 워낙에 좋아했는데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배가 너무 부르니까 토하는 약을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랬대요. 그리고 또 당연히 쾌락하면 여인이죠. 여인들을 늘 가까이 양옆에 놓고 이렇게 즐겼는데, 손님으로 초대된 귀족의 부인이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데려가 쾌락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와 너무 마음에 들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 연애에서 가장 사랑받고 그의 옆자리에서 이렇게 옆자리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사람은 칼리굴라의 여동생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는 이때 이미 결혼을 한 몸인데도 여동생을 가까이 하고 노골적으로 애무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지니 당연히 입방아에 오르내렸겠죠? 이때 25살이었던 칼리굴라에게는 22살의 여동생 아그리피나, 20살의 드루실라, 19살의 율리아 리비아가 있었는데, 티베리우스가 살아있을 때 이 셋을 다 각각 결혼을 시켰었어요. 이 아그리피나는 네로 황제의 어머니로 시대의 악녀의 이름을 올리고 있죠. 이 성적 매력도 뛰어나고 겉모술수를 잘 쓰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많아서 정말 악녀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아그리피나는 14살 때 칼리굴라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칼리굴라에 대한 증오심을 기본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15살에 첫 번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몸이 약한 남편이 죽고,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 네로가 태어나죠. 사실 네로가 칼리굴라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아그리피나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칼리굴라가 또 총애했던 미남 청년 레피도스를 유혹해서 칼리굴라를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 들통이 나서 실패를 했고, 자신은 작은 섬으로 추방이 됐어요. 그런데 유배지에서 어떻게 흑흑흑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기회는 온다. 그러려면, 기회를 잡으려면 나 아름다움 유지해야 돼 라면서 몸매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영을 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섬에서 나왔어도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칼리굴라의 총애를 받았던 드루실라는 이 성격이 상냥하고 섬세한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칼리굴라가 정말 이 여동생을 여인으로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칼리굴라에게도 당연히 아내가 있었겠죠. 칼리굴라는 죽을 때까지 4번 결혼을 하는데 아내들에게 쉽게 실증을 냈고, 사실 그 아내들보다 드루실라를 더 가까이 하며 애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는 드루실라가 서기 38년 21살 이 젊디 젊은 나이로 사망한 거예요. 칼리굴라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고 도망가서 시칠리아 섬에 틀어박혀서 슬픔의 나날을 보냅니다. 드루실라, 드루실라 이렇게 울면서요. 그리고 로마로 돌아와서 드루실라를 여신으로 승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요. 로마에서 그동안 로마 역사상 4호에 신격화된 사람 딱 2사람이 있어요. 카이사르랑 아우구스투스요. 그런데 이 칼리굴라의 여동생 드루실라가 그 대열에
끼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로마 시민들의 인기에 집착하고 있었던 칼리굴라가 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실시하는데 서기 38년 10월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칼리굴라는 이때가 또 인기를 얻을 때인가 라면서 당장 화재 현장으로 가서 자, 저기 불을 꺼라, 여기 불을 꺼라 뭐 이러면서 이 화재 진압에 진두지휘를 했고요. 그리고 화재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우리 국가가 다 보상해주마 라며 얘기를 해서 역시 우리 황제 뭐 이렇게 또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메시나 해협에 피난항을 건설하고 코린토스 지역에 운하를 건설하는 뭐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죠. 근데 문제는 돈이에요.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났는데 무슨 돈으로 보상하고 무슨 돈으로 건축 사업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칼리굴라는 이 재정 확보를 위해서 황실의 가재도구, 폐물, 노예 뭐 이런 모든 거를 경매에 내놔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렇게 경매를 하기엔 너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던 갈리아의 수도 리옹으로 가서 경매를 합니다. 막 다 팔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판다고 해서 이 많은 사업비와 국가 재정을 다 충당할 리가 없죠. 그래서 다른 길이 필요해 이러면서 원정을 떠나기로 해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자금 확보도 하고 전쟁에 승리를 하면 또 시민들의 인기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출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칼리굴라가 게르만 한 부족과 뭐 조그만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의기양양해하며 그들을 노예 삼아 로마로 보내고 다시 진군을 하는데 게르만 지역의 그 블로니아 항구 외곽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병사들은 이거 뭐야 아우 힘들어 하면서 다 기운이 빠져 있었는데 칼리굴라가 다 정렬해 하며 해변에 병사들을 정렬시켰어요. 그리고 군병들도 이제 물가에 정렬을 하고 투석기 옮기고 기마부대 배치하고 전투세대를 갖춘 거예요. 바다 앞에. 그런데 그때 칼리굴라가 이렇게 물 가까이에 말을 탁 몰고 들어가서 검을 탁 뽑아든 다음 바다의 신 넵툰에게 복수를 하겠다라며 바다 거품을 이렇게 막 뱉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막 이렇게 하니까 보병대들이 물속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막 창을 휘둘렀고요. 그리고 기마병들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싸우는 신용을 해요. 막 이러자 칼리굴라가 우리가 승리했도다! 마음껏 약탈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병사들이 어떡하지? 하다가 또 투구를 벗어서 바다에 있는 조개를 막 담아요. 그래서 이 영웅적인 전리품으로 조개를 담아서 돌아온 거죠. 의기양양해하며. 조개? 조개라뇨? 황제가 이렇게 실성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정을 떠났건만 조개가 자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충당할 수 없었던 칼리굴라. 원로원의 의원들과 귀족들을 차례로 고발해서 재산을 몰수하는데 너 반역했지? 이러면 당연히 아니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체포하고 투옥하고 고문하고 추방하고 공포시대가 시작된 거죠. 즉위 초기에 뭐 약속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졌어요. 반역자로 일단 몰리면 저 반역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까지 잔인한 고문이 시작되는데요.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면 혀를 뽑아버려요. 그리고 아들이 고문을 당할 때는 이 아버지를 불러와서 여기 앉아 나랑 같이 밥 먹자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아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는 모습을 지켜보게 합니다. 원로원은 공포에 휩싸이죠. 그리고 또 자기 신이 총애했던 말, 다그닥다그닥 타고 다니는 그 말 이름이 인사타투스인데요. 그 말을 집정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보석을 박힌 목걸이를 해달라, 가구가 달린 대리석 마곡간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귀족들에게는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에요. 말이 집정관이라뇨?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로마 시민들에게는
고소하다 저 귀족들 잘난 척 하더니 이러면서 뭐 살짝 웃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칼리굴라가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지자 귀족들에게 뜯다 안 되니까 이제 시민들에게 이상한 명목을 갖다 대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로마 시민들은 칼리굴라에게 등을 돌리죠. 이 미친 황제, 그동안도 살짝 미쳤어도 우리가 참았는데 가난한 우리들의 고열을 짜려 하다니 이건 참을 수 없다 하며 막 반발을 하고 봉기를 하자 근위병들이 무자비하게 진압을 해서 마구잡이로 시민들을 죽이게 되죠. 자, 이런 일을 벌린 다음에 칼리굴라는 또 황궁 내에 창녀촌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원로원 의원들에게 야, 놀러와. 입장료는 황금 1,000덩어리야. 이거 갖고 놀러와. 이러면서 거의 강제 가깝게 오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원로원 귀족 의원들의 부인과 딸들을 매춘부로 만들어서 봉사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계속했는데요. 이 로마 한복판에 자신을 위한 신전을 짓도록 하고 부족한 돈은 귀족들이 주머니에서 강제로 뺏어서 충당을 합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집착해서 이 예루살렘 신전에 자신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안치하도록 명령해요. 이러면서 뭐 유대인들과도 갈등이 생기니까 유대인들 다 죽여! 뭐 이런 명령까지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에 칼리굴라의 근위대장은 카이레아였는데요. 카이레아는 칼리굴라의 아버지였던 게르마니쿠스에게 충성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칼리굴라에게도 충성을 맹세한 인물이었겠죠. 자, 그런데 황제가 미쳐가고 이상한 미친 짓거리를 하는 걸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 이러다가 로마가 망하겠구나. 이건 아니다. 내가 총대를 매야지 하며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서기 41년 칼리굴라는 팔라티움 축제를 즐기며 팔라티누스 경기장에서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근위대장 카이레아가 칼을 빼들고 칼리굴라를 찔러버립니다. 칼리굴라는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는데 칼에 찔린 자국이 30군데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현장에 같이 있었던 칼리굴라의 마지막 4번째 아내, 엄청난 또 쾌락주의자였던 카이소니아와 딸 드루실라가 모두 살해됩니다. 자, 이렇게 칼리굴라는 너무나도 짧은 3년 10개월 6일 만에 그의 시대는 끝나버렸고 정말 28살의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자, 로마 최악의 황제로 오늘날까지 이름을 남기고 있는 칼리굴라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암군이 왕이나 황제가 되면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게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